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맞선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풀린 돈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었고 이를 잡으려고 여러 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견고했었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시경제를 볼 때 중요한 축 중 하나인 물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물가는 물건의 전반적 가격이고 사회 전반의 수급으로 결정됩니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니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구매력이라고 하는데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대로 떨어지는 것은 디플레이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경기와 반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보통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나마 물가라도 안정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될 테니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도 오르겠죠. 이렇게 경기와 물가가 보통 반대로 가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둘 다 잡힌 최상의 상태, 골디락스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는 최악의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세금처럼 작용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 임금이나 이자 등 매달 일정한 현금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죠. 한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를 보존하려는 수요가 실물자산, 금융자산 투자로 몰려서 자산 가치는 보통 상승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자산 가치가 오르면 실제 상품이 필요해서 매매하는 실수요가 아닌 가짜 수요, 가수요까지 가세해서 더 오르게 됩니다. 이 가수요는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리죠. 이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보통 재산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임금 소득자의 부가 자산 소득자로 이전되는 예상치 못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되지만 투자 자금이 없으면 알더라도 대응을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진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그 해결이 더 어렵고 심각하거든요. 보통 경기 침체기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 다들 저축하고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 기업은 상품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라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미래에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를 더 미룹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은 파산하기도 하고 수익성을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린다는 것은 소비가 더 위축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악화됩니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때는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원래는 돈을 아껴서 모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디플레이션 때 모두들 돈을 아껴 쓰게 되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생산 규모도 위축되면서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디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즉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그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는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에서 3%로 2%로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 폭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앞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가 과열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과열되면서 소비를 많이 하니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거죠. 그런데 비용 자체가 증가하여 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임금같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올라서 물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데요.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해결이 더 어려워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임금이 너무 오르는 것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둔화시켜서 침체까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행동이 반영되다 보니 이 기대도 의사결정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 물가 어떻게 읽어낼까요? 선정된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면 물가지수가 산출됩니다. 물가지수 자체는 기준 시점 물가를 100으로 놓고 산출되지만 편리하게 보기 위해 물가지수 상승률 %로 많이 봅니다.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 상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9% 오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높은지 낮은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예측치 대비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로 적당해 보이더라도 예측치가 1%로 굉장히 낮았다고 하면 그것도 물가가 높게 발표된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겠죠. 앞에서 살짝 봤듯 경제에서는 기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가지수는 산출 방식에 따라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우선 일반적으로 전체적 물가 상승률을 칭하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 중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유가나 식품 등이 있으면 지표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니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산출하며 이를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에 따라 CPI, PPI, PCE로도 구분이 됩니다.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의 판매가를 종합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이고요. 기업끼리 거래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이 생산자 물가지수인 Producer Price Index PPI입니다. PCE라는 것도 있는데요. CPI는 도시 소비자의 지출을 통해서 계산된다면 PCE는 가게 소비와 함께 가게를 위해 쓰이는 정부와 비영리 기관의 소비 지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셋 중에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가 지표는 CPI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결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PCE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원 PCE에 집중을 해요. 이 물가 지수는 한국의 경우 CPI는 통계청, PPI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고 발표하기에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보통 궁금해하는 물가 지수는 미국 거겠죠? 미국의 물가 지수는 investing.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가와 실질 명목 지표. 처음에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실질에 주목하면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실질 지표와 명목 지표도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나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8%나 올랐다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5에서 8을 뺀 마이너스 3%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5%가 명목 지표이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마이너스 3%가 실질 지표가 됩니다. 즉 실질적인 가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개념인 거죠. 앞에가 다 이해됐다면 레벨업.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분배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2022년 OECD의 워킹 페이퍼입니다. 2021년 말 러우 전쟁으로 급격하게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와 시골,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 등 서로 다른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요. 진짜 흥미롭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 시골 가구의 구매력을 더 빼앗아갔습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면 물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논문은 보상 변동, Compensated Variatio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1분만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예를 들어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올랐다고 할 때 오른 가격 20 하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더 받았어야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보상을 Compensated Variation의 약자를 따서 CV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가구 I의 총 소비 대비 그 가구의 CV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CV를 특정 재화 K에 대한 소비 지출의 합과 K의 가격 변동으로 분해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빵의 가격이 10,000원이고 10개를 사서 10만원을 지출했는데 가격이 10% 올라서 11,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따라 주어야 하는 보상은 원래 총 지출 10만원에 빵 가격 증가율인 10%를 곱한 것이겠죠. 의외로 간단하죠. 그리고 이 식에서 이 부분을 묶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SCIK는 특정 기구 I의 총소비 중 특정 재화 K에 소비하는 비중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계산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계산한 겁니다. 앞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전체 물가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뺀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식품,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출 과정에서 주택이나 교통 등 원래 나머지로 묶여야 할 것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리해주는 작업도 실행해주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러 인사이트가 도출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평균적인 가구의 구매력 감소로 보았을 때 영향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무려 18%에서 적게는 3%가량의 구매력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니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앗아간다는 게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이 표를 보시면 이탈리아는 파란 부분인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5.3%만큼의 구매력이 감소했고 식품 가격으로 인해서는 2.8%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2.1%가 감소했네요.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하게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서 구매력 감소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고소득과 저소득의 구매력 영향 차이를 나타내는 이 표를 볼게요. 똑같이 파란색은 에너지, 초록색은 식품, 회색이 나머지에 따른 구매력 감소의 영향이고 좌측이 저소득, 우측이 고소득인데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는 상태더라도 좌측이 뭔가 확실히 길어 보이죠? 어떻게 읽냐면요. 고소득층의 구매력 감소에서 저소득층의 구매력 감소분을 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국의 사례를 봐주시면요. 파란색 3.1%, 즉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감소가 저소득층에게 3.1%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3.1%로 표현이 된 것이죠. 한편 이 회색 플러스 0.8은 기타 물가 상승에는 고소득층이 0.8만큼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음식과 에너지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많이 빼앗아갔고 그 외 기타는 고소득층의 구매력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저소득층이 시골이라는 지역과 겹치면 그 구매력 감소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에너지를 필두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굉장히 크게 앗아갔죠. 이 결과를 정리하면 같은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겪어도 저소득 시골층의 구매력이 더 크게 감소한 겁니다. 이 논문을 통해 보상 변동이라는 경제 분석 방법론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물가를 정리하면서 인플레이션 세금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이 빈부격차에 더 기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가져오면서 물가와 꼭 함께 이해하는 금리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계속 재밌게 경제 공부하고 싶다면